오늘 무료 강의는 비문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비문학에서 중요한 주제 찾기 내용 일치를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가장 까다로워하는 논리적인 전개 순서, 연결 순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오늘 주제 찾기와 내용 일치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비문학을 공부하실 때 비문학을 공부할 때 제일 신경을 써야 될 게 뭐냐면 결국 글을 독해를 해내야 되죠. 맞죠? 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러기 위해서 먼저 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이렇게 그림을 쫙 그리면 이걸 한 편의 글이라고 합시다. 이건 선생님이 가장 비문학의 기본적인 핵심 이론이기도 하고 비문학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입니다. 한 편의 글은 여러 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됐나요? 우리가 고등학교 시절에 다 배운 겁니다. 하나의 문단은 또 여러 개 뭘로 이루어져 있죠? 오케이. 하나의 문단은 여러 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됐습니까? 하나의 글은 여러 개 문단으로, 또 하나의 문단은 여러 개 문장으로. 맞죠? 이걸 방금 선생님이 그림을 그린 이것을 기호로 나타내면 하나의 글은 여러 개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됐나요? 또 하나의 문단은 또 여러 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됐습니까? 한 편의 글 속에서 지연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중심 생각, 주제는 몇 개 있다? 하나가 있죠. 하나의 문단에서도 지연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소주제는 몇 개 있다? 당연히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소주제는 반드시 전체 주제 안에 포함되어야 된다. 이해하시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한 편의 글을 쫙 쫙 읽어내고 쫙 읽어가지고 원샷으로 주제를 찾으면 참 쉬울 텐데 그렇게 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자고? 쪼개자 말이에요. 쪼개자. 뭐 하자고요? 문단 위주의 독해를 하자. 됐습니까? 이쪽으로 갈까요? 당연히 선생님이 가장 중시하는 독해는 문단 독해를 가장 중시한다. 왜 이렇게 하냐면 원샷으로 주제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문단의 소주제를 찾아내고 두 번째 문단의 소주제를 찾아내고 세 번째 문단의 소주제, 네 번째 문단의 소주제를 찾아내면 전체 주제는 금방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주제가 반드시 전체 주제 안에 포함되게 되어 있으니까. 이건 선생의 혼자의 몸부림이 아니고 모든 작문 교과서에 다 수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아시겠죠? 오케이. 그렇다면 다시 선생님이 문단의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걸 하나의 문단이라 합시다. 됐죠? 하나의 문단은 여러 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됐죠? 하나의 문단은 여러 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의 문단의 주제는 몇 개죠? 하나죠. 하나의 문단의 주제는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문단을 구성하는 이 각각의 문장은 전부 다 하나의 주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 기억나시죠? 한 놈이라도 예의가 있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각각의 문장은 하나의 주제를 향해서 달려가야만 한 문단의 주제가 몇 개가 된다?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첫 번째 문장과 관련되지 않는 두 번째 문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1, 2문장과 상관없이 3문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1, 2, 3과 상관없이 3문장이 절대 나오지 않는다. 그래야만 한 문단의 주제가 하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걸 확장을 해볼까요? 선생님이 지금 뭘 만들려고 하는지 아시죠? 하나의 글이죠. 하나의 글은 여러 개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의 글의 주제는 몇 개죠? 하나죠. 하나의 글의 주제는 하나입니다. 한 편의 글의 주제가 하나니까 최소한 첫 번째 문단이든 두 번째 문단이든 세 번째 문단이든 네 번째 문단이든 각각의 문단의 주제는 하나가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첫 번째 문단과 관련되지 않는 두 번째 문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1, 2문단과 상관없이 3문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1, 2, 3과 상관없이 4문단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독해는 결국 뭘 해야 되냐? 우리의 독해는 글의 전체적인 흐름과
본질을 꿰뚫는 독해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문장을 하나하나씩 해석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글의 전체적인 흐름을 쭉쭉쭉 타고 나가는 독해. 이걸 알아야 이 글의 전체적 흐름, 즉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이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야만 뭐 할 수 있다고요. 나중에 글의 논리적 전개 순서 이런 문제도 쉽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론인데 이 비문학에 대한 이론은 선생님이 우리 노량진에서 무료 특강으로 이렇게 촬영한 것도 있으니까 거기 보면 아주 이론도 좀 이거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지문들도 있고 그 강의를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이렇게 비문학에 대한 이론이 좀 정리되어 있다면 주제 찾기나 내용 일치 이런 문제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주제 찾기 이런 문제는요. 됐죠? 주제 찾기 이런 문제가 나오면 선생님이 팁을 하나 드리면 이 주제 찾기 문제는 거의 첫 번째 문단, 마지막 문단이 핵심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다시 주제 찾기가 나오면 반드시 첫 번째 문단, 마지막 문단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직접 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 찾기 세 문제는 선생님하고 간단하게 첫 번째, 마지막 문단만 가지고 지문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십시다. 아시겠죠? 갑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알맞은 것은 왜 선생님이 첫 단락과 마지막 단락만 가지고도 글의 주제를 찾을 수 있다고 했는지 아시겠어요? 잘 모르시잖아요, 아직까지. 그죠? 왜 첫 번째 단락, 마지막 단락만 가지고도 글의 주제를 찾을 수 있냐면 아까 배웠잖아요. 첫 번째 문단과 상관없이 두 번째 문단이 나오지 않는다. 1, 2 문단과 상관없이 3 문단이 나오지 않는다. 마지막 문단은 반드시 앞 문단의 내용이 축적이 돼야지. 축적이. 이해하시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갑니다. 첫 번째와 마지막만 봅시다. 사법부의 권한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한다. 사법부의 권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보니까 첫 번째 문장 사법부 권한 이런 거 이거와 상관없이 두 번째 문장이 나오지 않겠죠. 확인해 봅시다. 세계적으로 그 변화란 말은 사법부의 권한의 변화죠. 사법권의 확대 강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계속 사법권에 대한 이처럼 사법권, 그죠? 사법권이 확대 강화되면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법관의 역할도 변할 수밖에 없다. 사법권 이야기인 것 같은데 선생님이 딱 느낌상 법관 이야기, 그죠? 사법권의 역할이 강화되면 확대되면서 법관의 역할. 왜냐하면 사법권이 커지니까 결국 그 사법권을 해석하는 인간이 누구예요? 판사, 법관이잖아요. 됐습니까? 일반적으로 법관의 역할 변화는 이렇게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앞에 사법권이 엄청나게 나와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사법권이 백날 나와봤자 핵심 키워드는 법관의 역할이다. 됐습니까? 법관의 역할 변화는 사법권의 창의성이라 할 수 있는 법 형성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또는 사법의 정치적 독립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데 대체로 법관의 역할 변화는 어떻게? 집행자에서 대리자로, 법의 수호자로, 정치적 조정자로 이행이 된다. 됐나요? 오케이. 뭐 집행자로서의 법관, 그 다음에 대리자로서의 법관, 그 다음에는 뭐 수호자로서의 법관, 그 다음 달랑은 정치적 뭐 있었죠, 그죠? 정치적 조정자. 됐습니까? 됐나요?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볼까요? 여기 보면 이제 마지막 거의 지문이 있죠. 됐습니까? 여기서는 사실 마지막 단락 보지 않아도 답이 거의 나왔다라고 봐야죠. 됐습니까? 왜냐하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락이 전부 다 법관의 역할, 제일 처음에 대리자로서, 집행자로서, 수호자로서, 그 다음에 정치적 조정자로서 이렇게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답이, 그죠? 이 글의 주제는 입법 의지와 법 집행, 사법부의 권한과 법관의 개인 능력, 법관 역할의 이행 단계별 유형, 법관으로서의 수행. 이렇게 나와 있죠. 답은 보니까 3번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됐습니까? 맞네. 그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주제를 찾을 때도 이 주제 문제를 찾을 때도 반드시 전체적이고 포괄적이어야 한다. 됐습니까? 전체적이고 포괄적이어야 가능하다.
하실 수 있겠죠. 오케이, 갑니다. 두 번째. 다음 글의 주제로 알맞은 것은. 주제니까 첫 문단, 마지막 문단만 보십시다. 됐죠? 언어의 주된 기능은 정보 전달에 있죠. 전달된 정보의 내용을 적절하게 추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을 통해서 문장 속에 포함된 정보를 찾아내고 그 내용의 참과 거짓을 밝히게 되는데 이와 관련이 있는 것이 전제와 함의이다. 됐습니까? 문장 속에 포함된 정보를 찾아내고 참과 거짓을 밝히는 걸 뭐라고요? 전제와 함의. 그 다음에 문장의 전제를 보자 라고 했으면 그 다음 단락은 안 봐도 문장의 함의를 보자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죠? 이게 전형적인 독해란 말이에요. 전형적인 독해. 시험에, 국가시험에 내는 독해입니다. 이와 같이 문장에는 마지막 단락 볼까요? 이와 같이 문장에는 지금까지 읽은 게 전부 다 문장에 대한 이야기. 단어의 의미들 외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의미가 숨어 있다. 이때 하나의 문장이 의미론적으로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 전제이며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함의이다. 됐습니까? 언어, 문장, 전제, 함의. 그죠?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의 핵심 주제가 되겠죠. 됐습니까? 항상 주제는 뭐라고 했죠? 부분적이어서는 안 되고 전체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1번, 2번은 답이 안 된다고. 아시겠죠? 주명제 참과 거짓, 전달된 정보의 내용을 추론하기 위한 어떤 문장의 내용을 추론하기 위한 전제와 함의. 답은 바로 4번이 답이 되어야죠. 하실 수 있겠죠? 됐습니까? 이 무료 강의에서 너무 이게 대단한 팁을 준 것 같아서 그런데 아시겠죠? 첫 단락과 마지막 문단만 봐도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봅시다. 다음 글의 주제를 알맞은 것은 이랬습니다. 장미꽃은 정말로 아름다운 것인가 아니면 장미꽃은 미추를 떠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바라보는 것뿐일까? 아름다운 것은 장미가 아니라 장미를 아름답게 느끼는 나의 눈과 영혼은 아닌가? 뭐라고 장미 이야기인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철학과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장미의 붉음처럼 장미의 아름다움도 장미 속에 내재해 있다고 보는 입장은 가치 실제론이고 장미가 본래 아름답지만 아름다운 것도 있고 또 그 속에 아름다운 또 속성도 있다라고 보는 게 가치 실제론. 이꼴 가치 객관주의. 반면에 장미의 아름다움은 인간의 주관적인 투사일 뿐이며 맞죠? 장미가 뭐가 아름다워? 그냥 그걸 아름답다라고 자꾸 생각한다라는 말이죠. 본래 미추와 선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가치 주관주의. 즉 장미는 그냥 단순한 장미일 뿐인데 인간들이 그 속에 아름답다는 이 뭐 있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가치 주관주의. 됐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지문은 조금만 더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조금 달라요. 분석이. 이게 뭐 가치 객관주의 다시 나옵니다. 그죠? 됐죠? 가치 객관주의. 그 다음 단락에 쭉 보면요. 또 이제 가치 주관주의가 나오겠죠. 반대로 가치 주관주의. 됐습니까? 가치 객관주의라는 말은 뭐였죠? 장미 속에 장미 자체가 아름답고 장미 속에도 뭐가 있단 말이에요? 아름다운 자체가 성질이 들어있다. 이게 가치 객관주의. 근데 가치 주관주의는 장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 장미를 바라보는 인간들이 뭐 한단 말이야? 아름답다라고 보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까지만 보면 그죠? 미에 대한 가치 객관주의, 가치 주관주의가 답인 것 같은데 맞죠? 어디 있냐면 여러분 그 다음 딱 보면 여기 있네. 여기 잘 보세요. 셀러의 가치론을 수정한 하르트만은 가치 주관주의와 객관주의를 절충하려고 시도한다. 됐습니까? 사실 이것도 마지막 단락이에요. 마지막 단락.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가치 객관주의, 가치 주관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르트만은 이 둘의 절충을 시도하려고 한다. 됐나요? 하르트만에 따르면 가치의 존재 자체는 플라톤의 이데아처럼 계속 이제 하르트만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가치 객관주의와 가치 주관주의의 절충을 시도한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이 글의 주제는 당연히 가치를 대하는 두 가지 이러면 안 되죠. 가치 객관주의와 가치 주관주의의 절충적 견해 이래도 답이 안 되죠. 이래도 이거는 함정이에요. 함정. 절충적 견해에만 포커스가 있는 거죠. 안 되고 가치를 대하는 세 가지 입장. 답은 4번이 정확한 것이죠. 됐나요? 아시겠죠? 오케이. 이제 여러분
4번 문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일치 문제가 나오면 내용을 정확하게 읽어봐야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선생님하고 한번 같이 가보십시다. 프로이드가 창시한 정신분석 이론은 그의 사후에 다양하게 발전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상관계 이론이다. 결국 여기서부터 이렇게 발전해 왔다. 됐나요? 이 이론에 따르면, 이 이론은 당연히 대상관계 이론이겠죠.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자기 표상과 대상 표상, 그리고 자기와 대상이 맺고 있는 관계, 즉 대상관계 이론, 이 세 가지로 이루어진 대상관계가 존재한다. 대상관계 이론이다. 됐습니까? 자기 표상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미지를 말하며 대상 표상은 타인이나 세상에 대한 근본적인 이미지를 가리킨다. 몰라도 괜찮아요. 이해하시겠죠? 철학 시간이 아니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 이 정도만. 이 두 표상이란 말은 당연히 앞에 나와 있는 대상 표상과 자기 표상이겠죠.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데 계속 지금 정신분석 이론에서 발전한 대상관계 이론이잖아요. 대상과 대상의 관계. 됐죠?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대상관계이다. 됐습니까? 자기 자신, 어떤 대상, 얘네들이 관계를 맺는 거, 이게 뭐란 말이에요? 대상관계 이론이다. 이런 말이죠. 대상관계 이론가들은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과 맺는 모든 인간관계가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자리 잡은 대상관계의 발현일 뿐이며, 대상관계 이론가들은 뭐라 했냐면 결국 우리 무의식 속에 자리 잡은 대상관계의 발현일 뿐이다. 인간관계라는 것은 우리 무의식 중에 있는 대상관계의 발현일 뿐이다. 다시 말해서 똑같은 말로 우리는 끊임없이 대상관계를 반복하면서 산다. 대상관계가 반복된다는 것은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친해지는 과정이나 갈등에 빠지는 과정, 갈등을 해결하거나 아니면 멀어지는 모습들을 살펴보면 거의 비슷한,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할 때 다 비슷하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누군가가 좋아졌을 때는 저 사람한테 처음에 호감이 딱 가고, 그 사람이 잘생기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죠? 호감이 딱 가고, 그 사람한테 뭔가 하나 사주고 싶고, 그죠? 전화번호를 따고 싶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패턴이 똑같단 말이에요. 패턴이. 이게 대상관계 이론.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특히 대상관계는 친한 사람일수록 친구나 연인, 부부관계일수록 잘 드러난다. 이것은 사람들이 이성교제를 할 때 거의, 선생님이 얘기했네요. 그죠? 이성교제를 할 때 거의 비슷한 패턴에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즉, 대상관계는 반복된다. 패턴이 반복된다. 됐죠? 그렇다면 대상관계는 어떻게 반복되는 것인가? 두 가지 과정이 있네. 지금 오늘 독해 키는 대상관계가 어떻게 반복되지? 두 가지로 반복된다. 두 가지 과정이 있다. 첫 번째는 사람을 사귀고 관계를 맺을 때 대상관계를 쉽게 반복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편한 사람을 찾는단 말이에요. 맞죠? 내가 저 친구한테 만나서 전화번호를 쉽게 딸 수 있고 이런 사람을 찾는다는 거죠. 여러분 보면 막 깐깐해가지고 막 철의 여인 이런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전화번호 달라고 안 하잖아요. 인상 굳어 있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관계를, 즉 내가 대상관계를 쉽게 반복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과정을 먼저 거친다. 두 번째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대상관계를 반복하는 심리적 기제인 투사적 동일시를 경험한다. 됐습니까? 즉 투사적 동일시란 말은 내가 저 친구를 사귀면 저 친구는 옛날에 그 친구와 똑같을 거야 라는 심리적 투사라는 거죠. 됐습니까? 투사적 동일시는 대상관계를 그 사람에게 던져보는 투사의 과정과 대상이 투사된 대상관계에 반응하는 과정, 그리고 대상의 반응을 확인하여 동일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잘난 자기와 못난 대상, 그리고 자기는 대상을 무시하고 핍박한다는 대상관계가 있다고 하자. 이런 사람은 주변 사람들 중에서 약간 어수룩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을 친근하게 느끼며, 예를 들어는 무조건 이 꼴이죠. 아까 전에 첫 번째 과정, 두 번째 과정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죠? 내가 패턴을 반복할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사귄다. 찾는다. 그죠? 그 다음에는 심리적 투사를 동일시한다. 그죠? 기억나죠? 이런 사람은 주변 사람들 중에서 약간 어수룩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을 친근하게 느끼며, 됐습니까? 그 사람과 금방 친해지죠. 이렇게 자신과 대상관계를 쉽게 반복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은다면은 그에게 대상관계를 투사한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예를 들어는 글자만 달라져서 그렇지 실질 내용은 무조건 이 꼴이 성립한다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죠?
현실적으로 그 사람을 무시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약자한테 아주 강하고 이런 사람들 말이야. 그죠?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보면 주로 자기보다 센 사람은 안 사겨. 그죠? 약한 사람은 딱 찾아가지고 계속 갈구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나쁜 사람이지, 나쁜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패턴을 반복한다는 거죠. 만약 상대방이 예상대로 무시와 핍박을 받아들이면 이 사람은 상대방과 지속적으로 이런 관계를 유지한다. 대상관계가 대인관계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대상관계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일까? 그런 걸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계속 반복하지? 특히 바람직하지 못한 대상관계를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과거의 실패 경험을 반복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의 실패 경험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계속 실패한다. 그죠? 과거에, 이제 이번에 이런 애를 만나가지고 실패 안 해야지 하는데 또 실패를 또 한다는 거죠. 이게 전부 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에서 나오는 겁니다. 실패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실패한 상황을 회피하는 것이고, 둘째는 다시 도전해서 성공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이게 실패를 극복하는 방법이죠. 그러나 전자의 경우, 즉 실패한 상황을 회피할 때, 이것은 과거의 실패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한 것이고, 결국 과거의 실패는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기 때문에 불편함을 만들어내죠. 컴플렉스로 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후자의 방법, 즉 다시 도전해서 성공하는 거죠. 또 어리숙한 애를 찾아서 갈구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선택한 도전은 반복되는 바람직하지 못한 대상관계 때문에 또다시 실패할 수가 있다. 하여튼 관계, 대상과의 관계가 바람직하지 못하니까 또다시 실패할 확률을 가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마음속에 내재된 대상관계를 잘 파악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대상관계보다는 바람직한 대상관계가 발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특히 자신의 마음속에 내재된 대상관계를 잘 파악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문제 풀고 정리하겠습니다. 1번. 대상관계는 내용 일치를 묻는 문제죠. 그죠? 이럴 때는 여러분 반드시 팁을 하나 드리면 정확한 눈으로 확인을 해내야 됩니다. 다시 뭐라고요? 정확한 눈으로 확인이 필요하다. 이해하시겠죠? 대상관계는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잠재하고 있다. 맞는 것 같아요. 대상관계의 유형은 친한관계일수록 가족관계, 그죠? 잘 나타난다.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맺을 때 거의 비슷한 패턴을 되풀이한다. 맞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실패할 상황의 회피를 통해서 마음속의 미해결 과제를 해결한다. 탈락이죠. 회피해버리면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다. 이해하시겠죠? 됐습니까? 다시 실패할 걸 두려워서 회피를 해버리면 결국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고 컴플렉스로 남아있다. 이게 오답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선생하고 오늘 살펴본 게 뭐냐면 비문학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글의 구성부터 문단 구성에 대한 어떤 가장 기본적인 이론들을 잠시 배웠습니다. 맞죠? 한편의 글은 여러 개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하나의 문단은 여러 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억나시죠? 한편의 글 속에서 지연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제는 몇 개다? 하나다. 하나의 문단 속에서도 지연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소주제는 몇 개다? 하나다. 그렇다면 한 문장이 전부 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되겠다. 첫 번째 문단과 상관없는 두 번째 문단도 또 나오지 않는다. 문단과 문단의 연결도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되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글을 읽어 나갈 때 문단을 자연스럽게 이어나가면서 결국 글의 전체적인 주제를 하나를 찾아내야 된다.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배웠던 게 글의 주제 찾기. 주제 찾기가 나왔을 때는 거의 첫 번째 문단, 마지막 문단. 시간이 없을 때는 마지막 문단만 보셔도 답을 찾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센스가 있는 분들은.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내용 일치가 나왔을 때는 글의 전체적인 흐름을 방금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에서 시작된 대상관계 이론. 맞죠? 대상관계 이론이 뭘까? 그러면 나와 대상과의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인데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대상관계를 맺는 과정은 두 가지 과정을 거친다. 먼저 그죠? 패턴을 반복하는데 옛날에 했던 그 똑같은 패턴을 반복해 사람을 찾는다. 그러고 나서 똑같이 한다. 그죠? 이렇게 글의 전체적 흐름을 쫓아가고 본질을 찾는 독해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오늘 무료 강의는
이렇게 주제 찾기와 내용 일치로 풀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더 국가직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됐죠? 국가시험에서, 공무원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글의 논리적인 연결 순서로 함께 가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